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는 1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3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 후속 상황 등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들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경인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봤듯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예상됐던 대로 라인펀드 특혜 의혹,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쟁점이었어요. 특혜다 아니다 여러 가지 설전이 오고 갔고, 그밖에 전반적으로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많은 국민들도 잘 아시고 여의도 여야 의원들 잘 아시지만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오랫동안 행정안전부 장관도 역임했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 전반에 대한 것,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고 깊다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네.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중에 이제 처신의 부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거는 분명히 또 사과드린 측면이 있고, 의혹 제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 핵심적으로는 라임 관련된 펀드 문제였지만 네네. 결정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드러난 부분은 없다고 보여져서 임명 절차에 크게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렇죠. 근데 그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고요. 사실 그 라임 펀드, 이 라임 금융 사기 사건은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거의 수조 원이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지금 아직도 매듭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그 라임 펀드에 가입해 있던 사위와 딸 등의 이제 가족 펀드라고 하죠. 거기에 부분에 보면은 테티스 11호라고 정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은 거기에 주로 이제 관여돼 있는 분이 이종필 부사장이라는 분인데 지금 15년형을 받고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분하고 김부겸 그 총리 내정자의 이제 사위가 이제 같이 이제 펀드를 구성했던 것인데. 거기서 과연 문제가 없었느냐. 실제 특혜 관련해서는 이미 청문회 과정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냐면 특혜는 있었다. 즉 예. 뭐냐면 환매 수수료 문제라든가 성과 보수료 이런 부분에서 거의 많은 부분 다른 그 펀드 가입자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챙기고 혹은 위험이 있을 때는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서 특혜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들을 입증이 된 것이고요. 다만 이게 과연 사위의 문제이지 김부겸 총리의 문제와는 좀 구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실제 야당에서 문제하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으로 문제시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부겸 총리가 장관이었던 2019년 4월에 이때 그 사위가 펀드에 가입했던 것이고 그 무렵에 이 금융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동연 회장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 폭로도 한 번 있었던 적이 있고 민주당 그 전직 의원들이 연루된 정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힐 건 밝혀져야 되는데 이 청문회의 한계상 더 추가적인 어떤 의혹을 규명하는 걸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검찰 수사나 이런 방향으로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 이제 오는 10일이면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 또 국회 인준 표결만 남겨두게 되는데, 글쎄요, 여야의 입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엇갈립니다. 큰 흠결이 아니다라는 이제 여당의 입장과 국민의힘에서는 고발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흘러가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청문회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일부 제기되는 의혹이 라임 펀드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억지로 지금 김부겸 후보자가 꿰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후보자께서 밝힌 바와 같이 네. 본인이 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부분에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요. 사위는 더군다나 중견 기업의 임원으로서 본인의 독자적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는 어떤 펀드에 대한 투자의 세세한 내역을 김 후보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펀드 자체가 다른 일반 펀드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 펀드여서 의심을 살 만한 펀드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설계 내용을 보면
이 펀드는 주로 그때 라임 사태 때 김봉현 회장이라든가 이종필 부사장 등 내부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만든 펀드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후보자의 사위가 여기에 됐는지 본인도 모르고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시점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요. 네. 테티스 11호에 관련된 정보도 금감원에서 검찰에 다 이첩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검찰에서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측면은 라임 사태 관련해서 이 당시에 검찰이 여권 연루서를 계속 제기하면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 김봉현 사장의 어떤 옥중 폭로나 편지를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이 검찰 수사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고 실제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진들의 어떤 향응 문제 이런 사실로 확인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 이게 김부겸 후보자의 관련성이 있었다면 수사도 충분히 진행됐었을 것이고 그때 얘기가 나왔을 것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는 걸 보면 지금 네. 와서 이게 부각되는 이유는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그 3명의 장관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와 여당이 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일부 낙마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민주당이나 뭐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원칙적으로는 낙마를 할 정도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인데 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든가 법에 위반돼서 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적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과의 뭐 협의 과정도 충분히 있어야 될 거고요. 주말에 아마 그런 부분들의 당내 검토와 협의, 야당과의 또 협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당정적 협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텐데 글쎄 뭐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거나 이러는 부분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부에서도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읍참마속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이번에 이제 청문회 그 장관 후보자 중에는 뭐 사실 논문 표절, 뭐 위장 전입, 그다음에 다운 계약서, 뭐 소위 얘기해서 단골 메뉴로 나온 것들은 다 나왔고요. 근데 그 유독 그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임혜숙 그 과기정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해외에 이제 출장을 갈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제 가족과 동반 휴가성 이제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자극적으로 국민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네. 더욱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박준영 그 해수부 장관의 이제 부인께서 이제 영국에 이제 도자기를 이제 그 사실 그 사진 한 장에 굉장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네. 이게 이제 보물선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안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또 판매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 법적 조치하에서 이게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에까지 과연 지금 밀어붙이기로 갈 거냐. 여태까지 뭐 청문회 뭐 야당 동의 없이 갔던 것이 이미 29회나 됐기 때문에 예. 뭐 3명 정도 더 뭐 한다고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들이 그 어떤 4.7 재보궐선거 때 보여줬던 민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내일 모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4주년 특별 기자회견까지 하는 마당에서 네네. 또다시 이제 민심과 다른 이러한 이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이제 이번에 그 예민한 한두 명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권고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말쯤 돼서 주말 내 주의를 겪으면서 자진 사퇴가 나오거나 아니면 10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한 이후에 네. 사퇴를 받든가 이런 좀 정치적 수술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에도 좀 매우 부담스럽죠. 예, 이미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강행이 29명인데 사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야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어떤 그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강행 처리한 장관이 3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제 29명인데
너무나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국민적 그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보물선에 무슨 건져 올린 것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걸 국민들이 아주 다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강행했을 때 역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네. 재보선 때 확인된 민심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좀 볼까요? 이제 오는 10일이면 취임 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20%대에서 반등했습니다. 34%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글쎄요, 재보선 여파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깜짝 반등의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시점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재보궐선거라는 게 여당에 대한 어떤 평가적 선거로 진행이 됐고 그간에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집중되고 고조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동반해서 하락됐던 것이 이제 회복되는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제 이후를 전망해 보면 아무래도 30대 중후반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는 이제 각 당, 특히 민주당은 9월 대선 후보 순출 경선 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 네. 시점이 되면 이제 후보 중심으로 정치 일정이 돌아가서 그때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영향을 받기는 한데 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여론에 많이 보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계 각 그 해외 언론이라든가 경제기구 OECD라든가 IMF 등에서 한국 보고서가 요즘 계속 제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OECD국에서 회복력이라든가 방역에 있어서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예, 물론 아직 국민들은 실제 이런 부분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고 네.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경제 회복의 성과로 나타나고 방역도 이제 그 안정적으로 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이 되면 네. 적어도 지금도 뭐 4년차 집권계 지지율을 가장 높긴 하지만 이후에도 그렇게 뭐 레임덕에 이를 정도의 급하락의 어떤 여론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4년 차의 지지도로는 괜찮은 지지도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30% 유지를 합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 그런 것은 아니고 30%를 기준으로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념적 구도가 네. 보수 30, 진보 30, 중도 40 정도의 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0%대를 임기 후반에 유지를 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도 27%로 마무리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24%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등락은 거듭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번에는 사실 5% 반등은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대표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론조사라는 건 지지층이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건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결국 이제 팽팽한 세 명의 후보가 자기가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지층이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월요일 이제 그 대통령이 4주년 이제 기념 이제 기자회견을 할 텐데 그 이후에 과연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 이게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도 좀 함께 살펴보면요.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다소 앞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래프 보고 계신데 점차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는 일단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변수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그 지지율이 견고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본인이 좀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그 1%씩 만들어 온 지지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추락을 이제 그 떨어지는 이제 지지율을 다 회복해 가면서 지지를 그 견고하게 갖춰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전 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지지율이 이번에 좀 많이 떨어졌던데 네네. 그게 이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이죠. 지금 어쨌든 총장 퇴임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어떤 뭐 교수를 만난다든가 혹은 뭐
그 뭐 투표 행위에서 이제 보여줬던 모습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때 잠깐 반등했지. 아직 그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지도자적인 모습, 네. 즉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에 대한 자기 비전을 제시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외에 자당의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까지 경선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 동안에 원희룡 지사나 유승민 전 대표,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복당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경쟁 구도 그것에 따라서 네.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에 있다면 그 제3지대와의 관계 설정 이런 것에 따라서 야당의 주자들의 형성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반등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지금 주춤하는 것이고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지지율은 집에 이제 집구하면서 가끔 이제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나가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어지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갖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지지가 출렁이는데 대선으로 이제 더 가면 갈수록은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갈증, 지금 네. 부동산 문제라든가 지금 외교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청년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의 제시 그리고 이분이 가려고 하는 어떤 국가의 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본인의 비전 지시에 대한 행보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단 여권 내에서 지금 대권 주자 1위는 이재명 지사인데 지금 여권 내에서 경선 연기론이 또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이 경선 연기론을 꺼냈는데 뭐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뭐 민주당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당원으로 정한 사안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예. 네. 이제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서 일정을 변경하는 모양새도 국민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예. 주류적인 분위기고요. 그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떤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그분이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180일 전까지 후보를 확정하게 되면 미리 후보가 확정되면 아무래도 더 이제 검증 과정을 길게 거쳐야 되고 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선 본선에서 선거 전략상 유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보고 본인도 이제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당내 이후에도 이제 그런 차원의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당내 분위기는 원래 정해진 일정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당내 여론입니다. 네, 재보선 때도 그랬고요. 이 당원 단계를 또 바꾼다라는 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물론 이제 그 사안과 이번 대선 일정 변경 문제를 직접 연관시켜서 보기에는 무리는 있지만 적어도 당원은 이제 당원들 간의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결정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 집중된 의사가 있으면 당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정당이라면 국민들이 선택지를 당심에 반영되고 당심이 또 당원들의 의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예. 당원들의 어떤 특적 정치적 이해나 목적에 의해서 당원을 바꾸는 요구가 있다고 해서 네. 이미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경선 일정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전재수 의원이 뭐 특정 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수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처음 발언을 보면은 코로나 상황, 뭐 흥행 효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명분은 뭐 갖다 붙이면 명분이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도 명분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지금 6월에 시작하는 경선을 2, 3개월 연기해서 8월에 시작하든 9월에 시작하든 그때도 뭐 집단 면역은 안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어떤 그 세몰이식 그 경선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코로나 상황도 그게 뭐 크게 그 명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흥행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은 그 먼저 후보를 뽑아놨을 때는 공격만 받는다. 그래서
야당의 후보가 11월에 선출되니 그때하고 같이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먼저 당연히 후보가 선출되면 공격을 집중해서 받을 테니까.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먼저 후보를 뽑아내면 또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 경선 과정에서 온 후유증을 좀 치료하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친문 주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당의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도 이 친문을 껴안는 시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 모든 어떤 민주당의 당력이 집중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빨리 선출되는 걸 원할 겁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전재수 의원의 그 두 가지 근거는 조금 그 입장의 차이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연기가 될 거라는 쪽에 이제 무게를 좀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당장은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근데 연기가 두세 달 된다 하더라도 과연 뭐가 불리할까라고 생각하면 그닥 불리할 게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이에 그 친문 진영에서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낙연 그 대표나 정세균 총리 지지율은 뭐 미미하고 그렇다고 해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6월달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놔두고 있지만 그때 파기환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다 하더라도 역시 파기환송 심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주자를 만들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간을 가지고도 충분히 더 대범하게 연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네.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더 통 큰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연기 쪽으로 좀 무게를 실으셨는데 송영길 대표는 뭐 아직 그런 고민은 안 한다 이렇게 또 답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위원장님은 연기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내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 형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안정적 지지율에 대응할 만한 다른 후보들 뭐 이낙연 총리라든가 정세균 총리님이 계시긴 하지만 아직 경선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안정적이고 장기간 지속된 안정적 지지율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이 구도를 변경할 새로운 어떤 후보를 기다리기 위해서 일정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룰을 변경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기 때문에 네.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네, 어떤 예. 결정을 할지 지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맞을지 궁금해지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새로 선출된 그 여야 지도부 이야기를 해보면 나란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함께 참배를 했는데 민주당은 광주 정신을 계승해서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 이렇게 밝혔고 국민의힘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좀 어떤 의미로 보셨는지 두 분께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뭐 민주당은 뭐 특정해서 호남의 지지 기반이 또 강력하고 역사적으로도 5.18 민주화 항쟁을 계승한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매년 또 가서 참배하고 또 지역 주민들 인사드리고 했던 것이고요. 그 국민의힘이 이제 광주를 찾고 그 과거를 사죄하고 뭐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국민 통합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그게 이제 호남에서 단순하게 표를 얻기 위한 뭐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의 어떤 책임에 의해서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본다면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짚지 않을 수 있는 문제는 이런 사과가 과거에도 없었느냐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 내부에서는 이 북한군 투입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얼마 전에 사과했는데 그 사과가 진정성이 의심되는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그 문제 북한군 투입을 진술했던 분이 허위의 진술이었다는 걸 언론에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네. 종합적으로 살펴서 광주에 대한 국민의힘 야당의 어떤 입장과 그 진정성이 비춰지는 노력이 일관되게 돼야 될 텐데 네. 이제 그런 노력이 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당의 어떤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전체 어떤 국민 통합적 측면에서 보면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진정성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영남당, 뭐 도로한국당 이런 비판도 일부 있다 보니까 뭔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근데 계십니까?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가서 이제 친호남을 넘어서 핵호남까지 하겠다, 호남을 껴안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그 어떤 그 레토릭, 그러니까 수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당의 뿌리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즉 국민의힘의 전신의 정당들은 사실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자당이 만들어지면서 민주화운동 세력과 군사정권 세력의 타협에 의해서 문민정부라는 새로운 민간 정부의 탄생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늘 민주화운동 세력과 그 기존의 관행적인 세력 간의 그 알력과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끔 가다가 진짜 돌출적인 어떤 발언들, 아까 지적하셨던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정서와는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에 있어서의 어떤 역동성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빛과 그림자에서 큰 그림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 지도부가 잘 이걸 통제하고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그 작년에 이제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이 8월에 이제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연이어서 지금 신임 지도부가 가서 광주에서의 사과와 그리고 호남을 껴안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전통이 좀 계속 지속되면서 당 지도부가 친호남 우리 한국사의 정당이 한 지역을 어떤 무시하거나 한 지역만 편을 가지고 정당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네. 광주를 잘 끌어안는 그런 계속적인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경인교수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